네, 안녕하세요. 저는 N콕학원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N콕학원에서 중등 프리미엄 N1, N2반 테스트지에서 학생들이 질문했던 거 몇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질문한 문제가 8번이라서 8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8번 문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건데 그 평소에 풀던 대로 풀면 문제가 잘 안 풀릴 텐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F1이 2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F2가 예를 들어서 4라고 하자. 4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죠. fx를 x-1,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이제 rx 이렇게 잡는데 나머지라는 건 일단 나눠준 얘보다는 차수가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에 올 수 있는 차수가 1차까지 올 수 있거든요. 1차. 그래서 여기를 ax 플러스 b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rx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건 a랑 b죠.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두 개예요. 그런데 항상 수학에서 구해야 되는 게 두 개면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면 힌트가 두 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예를 보면 보통 얘를 진짜 주로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을 하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든 x값 1을 대입해보면 1을 대입해보면 일단 써보죠. 1을 대입해보면 얘는 이제 0이 되죠. 0이 되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고 근데 f1이라는 게 여기서 2라 그랬으니까 얘를 2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f에다 2를 대입한 게 4라 그랬으니까 똑같이 2를 대입해서 2를 대입하면 여기가 또 0이 되죠. 여기가 또 0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 또 2를 대입하는 거니까 2a 플러스 b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f2가 4죠, 4. 얘가 4죠. 그러니까 얘를 4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죠. 이제 위아래 식을 빼고 더해서 이 a랑 b를 구해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풀이를 보니까 대부분 이런 시도를 하고 못 푼 학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이점이 뭔지를 좀 살펴보죠. 얘는 미지수가 두 개, 구해야 되는 게 두 개인데 이렇게 힌트가 두 개가 나와 있죠. 우리가 구하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이 가를 보면 일단 식부터 한번 세워보죠.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궁금하지 않아서 qx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식을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우셨더라고요. 여기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 나를 읽고 나서 근데 항상 공부할 때 이 가는 지금 식을 세울 건데 나는 식을 안 세울 거거든요. 나는 뭐를 할 거냐면 나머지 정리를 쓸 거예요. 그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냐면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을 fx에 대입을 하면 그러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게 나머지 정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가는 왜 식을 세웠고 나는 왜 식을 세우지 않고 나머지 정리를 썼을까? 나머지 정리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머지 정리는 fx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누었을 때 1차로 나누었을 때 그 1차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하면은 나머지가 나오는 게 나머지 정리거든요. 근데 얘는 몇 차로 나눈 거예요? 2차로 나눈 거죠, 2차. 그래서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식을 세웠고 얘는 지금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식을 세우지 않고 나머지 정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할 때 그 나머지 정리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요거는 식을 세우지 않고 요렇게 이제 깔끔하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러면 1차로 나누면 항상 그러면 식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언제 나머지 정리를 쓰고 그 다음에 언제는 1차로 나누더라도 식을 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정갈하게 공부를 해놔야
이제 그 식을 쓰는 것도 더 깔끔해지고 좀 개념을 명확하게 안다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조금 집중을 해보죠. 그래서 fx를 이번 얘로 나누네요. 얘로 나눴으니까 x-1의 제곱 x 플러스 2 목숨 별로 안 궁금해서 q1x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나머지니까 이제 rx니까 여기다 rx의 식을 세워줄 건데요. 근데 우리가 나눠준 게 이제 3차니까 나머지는 이제 2차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2차까지. 그러니까 얘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식을 세울 거예요. 근데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rx를 구하기 위해서는 a, b, c 구해야 되는 게 3개예요. 3개. 구해야 되는 3개. 그런데 지금 본능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좌변과 우변을 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좌변과 우변에 1을 대입을 하고 그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까지는 잘했죠. 다들 잘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느낄 게 뭐냐면 아까랑 다른 점을 확실히 느끼셔야죠. 대입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는데 구하는 미지수는 3개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미지수를 좀 줄여보려고 해요. 좀 다른 방법을 써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요거를 좀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가 나누기를 했을 때 그 나머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런 걸 좀 알아두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써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7이라고 해볼까요? 17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5고 나머지는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7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17을 한번 쪼개볼게요. 뭘로 쪼갤 거냐면 9 더하기 8 이렇게 쪼개볼게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보자라는 건데 한번 보죠. 그러니까 17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나와야 되는데 이 나머지 2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 더하기 8이라는 걸 좀 보면 얘를 이제 3으로 나누는 거죠. 얘를 3으로 나누면 3을 이용해서 9를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0.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약분이 되잖아요. 약분이 된다라는 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머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8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죠? 8을 3으로 나눴잖아요. 8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여기서 2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원래는 17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데 근데 이 2라는 게 어디서 발생하냐면 17을 9 더하기 8로 쪼갰을 때 3으로 9를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머지가 발생하지 않고 이 2라는 나머지는 요 뒤에서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여기다 적용하면 미지수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fx랑 여기 fx가 같은 식이죠. 위에 fx랑 밑에 fx랑 같은 식이에요. 근데 위에서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fx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얘로 역시나 얘를 나누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겠죠. 그죠? 여기랑 여기의 fx가 똑같은데 여기 위에서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니까 요 아래에 있는 이 fx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거를 x-의 제곱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를 x-1의 제곱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되냐면 얘랑 약분이 되죠, 약분. 약분이 된다라는 건 여기서 무슨 뜻이었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3x 플러스 1이라는 나머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요 앞쪽을 x-1을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선 나머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뒷부분 있죠. 여기 뒷부분. 여기 뒷부분을 x-를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들어갈 건데 이 나머지가 여기 부분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요 나머지가 여기서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머지가 3x 플러스 1 요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식이랑 여기 식이 똑같은 건데 얘가 지금 2차니까 지금 나눠준 얘식도 2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몫은 상수항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A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식이랑 이제 여기 식이 동일해졌다라는 건데 원래는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3개였단 말이죠. 근데 이 방법을 쓰니까 미지수가 하나로 줄었죠. 그럼 미지수가 하나로 줄면 이제 필요한 힌트가 몇 개냐면 필요한 힌트가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하나.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하나 더 준 거예요. 이제 여기 방금 이 구한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요 a 값이 나오고 이 a 값이 나오면 이거를 싹 전개한 게 여기랑 동일해야 되니까 나머지를 전부 다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빈칸에 계산을 마무리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f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되죠. 무시하고 그럼 이제 요 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9죠. 9. 9에 2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했다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제곱하니까 9니까 9에 2. 그 다음 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슉 이렇게. 근데 f-2라는 게 문제에서 몇이라 그랬냐면 4라고 줬으니까 얘가 는 4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a는 이렇게 돼서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a가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얘를 싹 전개한 게 얘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얘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생각보다 정말 거의 대부분에 있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잘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발생한 이 논리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암기해서 푸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알던 이 숫자 나누기랑 좀 비교하면은 어떤 논리로 이 식이 세워졌는지 좀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왜 그런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문제를 푼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많이 틀려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14번을 조금 많이 틀렸던데 14번 지금 방금 푼 문제랑 얘는 단원이 다르죠. 얘는 경우의 수 단원인데 그러니까 여기 단원이랑 경우의 수 단원 그 단원마다 조금 경우의 수는 특히나 그 공부하는 조금 방법이라고 할까요? 방금 이제 풀었던 그런 문제들은 어떤 논리가 들어가고 그 논리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언제 더하나 언제 곱하나 이런 걸 명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책에 써있는 워딩이 있잖아요. 그런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순열은 뭐 서로 다른 몇 개를 나열하는 거나 그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유형마다 조금 특징을 조금 명확하게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렇게 푼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건 되게 잘하거든요. 이 색칠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슉 이렇게 하고 슉 막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똑같이 5가지 색으로 요걸 칠한다고 한번 해보죠. 빨간색 이렇게 뭐죠? 뭐 할까요?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 5가지 색깔을 여기에 색칠 공부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문제는 읽어보셨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건 5개 전부 다 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칠할 수 있는 건 5개 이렇게 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을 칠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인접한 영역에는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B에는 무슨 색깔을 못 칠하죠? 그쵸? 빨간색을 못 칠하겠죠, 빨간색. 여기 빨간색을 칠 수 있는 빨간색을 못 칠하죠. 그러니까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칠해야 되니까 4 이렇게 쓰고, 그럼 여기 주황색 칠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주황색. 그럼 이제 이 C라는 거는 빨간색이랑 주황색을 색칠한 곳에 인접하기 때문에 여기는 빨간색이랑 주황색을 못 칠하겠죠. 그러니까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빨간색과 주황색을 제외한 나머지 3개니까 3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노란색 이렇게 칠했다 해보죠. 그럼 D에는 뭘 못 칠하죠? 그렇죠. 지금 빨간색 영역과 노란색 영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못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빨간색과 노란색을 제외한 나머지 3개를 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싹 곱한 게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죠. 근데 이런 색칠 공부에서 딱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걸 약간 바퀴 모양 이렇게 부르는데, 바퀴 모양이 뭐냐면 이거랑 좀 구분해서 한번 알아두면 좋은데, 딱 주의해야 될 게 딱 이거 하나예요. 색칠 공부할 때. 인접한 영역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죠. 싹 이렇게. 지금 얘랑 얘를 그냥 인접한 거를 이렇게 선분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 C, 뭐 여기 D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요 문제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요거를 푸시면 저거를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5개의 색을 칠한다고 해봅시다. 빨주, 노초, 파란색, 이 5가지 색깔을 한번 칠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이제 몇 개 칠할 수 있냐? 여기에 5개 칠할 수 있겠죠. 5개. 이렇게 5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5개. 그럼 여기는 여기랑 인접해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 칠한 거 못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4개 이렇게 칠할 수 있는. 그 다음에 C는 얘랑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A에 칠한 거를 못 칠하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4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D라는 거는 이제 B랑 C랑 인접해 있으니까 D에 칠할 수 없는 색깔은 3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문제는 틀리는 거죠. 왜 그런지는 생각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인접한 영역이 없으니까 5개라고 썼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빨간색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여기 빨간색을 칠했다고 해보면 이제 이 B라는 곳에는 뭘 못 칠하냐면 빨간색을 못 칠하잖아요.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색을 제외한 여기 예를 들어서 주황색을 칠했다 해볼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데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 C라는 곳에 예를 들어서 얘랑 얘는 인접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선분 같은 걸로 지금 인접한 거를 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C에 예를 들어서 주황색을 칠했다 해봅시다. 주황색. 그러면 지금 B랑 C가 D랑 인접하고 있으니까 D에는 칠할 수 없는 색깔이 주황색이죠. 주황색.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칠할 수 없는 색깔이 주황색밖에 안 돼서 여기에 이제 칠할 수 있는 색깔이 4가지가 돼요. 4가지. 그런데 여기가 주황색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주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D에는 뭘 못 칠하냐면 주황색이랑 노란색을 못 칠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되냐? 아, B랑 C의 색깔이 같을 때와 다를 때가 마지막 영역을 색칠할 때의 경우의 수를 다르게 잡힌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아, B랑 C의 색깔이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다 지웠죠? 빨, 주, 노, 초, 파 이렇게. 자, 한번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B랑 C의 색깔이 같을 때와 B랑 C의 색깔이 다를 때 이렇게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A에 처음 칠할 수 있는 색깔이 이제 경우의 수가 총 5개겠죠. 그럼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다고 해보자. 빨간색. 그럼 이제 B에는 뭘 못 칠하냐면 빨간색만 못 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주황색 칠했다 해봅시다. 근데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B랑 C의 색깔이 같을 때의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황색을 칠했으면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주황색이 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여기 주황색 칠하면 여기 주황색 칠해지는 거잖아요.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죠. 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이제 주황색이 들어갔으니까 B랑 C의 색깔이 같은 케이스에서는 여기 마지막 영역에는 주황색만 못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칠할 수 있는 색깔이 주황색을 제외한 4개가 되는 거죠.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해보면 요것도 이제 동일하죠. 이제 마지막만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얘도 첫 A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개겠죠. 5개. 5개.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빨간색을 칠했다고 해봅시다. 빨간색을 칠했으면 여기는 이제 빨간색만 못 칠하니까 똑같이 4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주황색을 칠했다고 해보죠.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냐면 지금 여기의 색깔과 여기의 색깔이 다를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라는 거는 빨간색과 인접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빨간색을 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얘랑 얘 색깔이 다를 때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황색도 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빨간색과 주황색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색깔을 칠할 수 있으니까 3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달라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노란색을 칠했다 해봅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D에는 칠할 수 없는 색깔이 주황색과 노란색이잖아요. 주황색과 노란색. 그럼 남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3가지를 칠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은 3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우의 수는 지금 유형별로 그 유형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그 유형에서의 좀 유의사항이 뭔지 그런 걸 조금 이제 뭐 그 개념서에 있는 그런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고 유형별로 특징과 유형별로의 유의사항을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한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16번도 이제 많이 질문을 했는데 16번도 많이 질문을 했는데 아까 풀었던 8번과 유사한 문제라서 그리고 좀 많이 틀린 게 17번이더라고요. 17번을 한번 풀어보죠. 음. 17번. 네. 일단은 뭐 문제는 읽어보셨을 테니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그 다음에 fx가 똑같이 2차고 그 다음에 f 알파, f 베타가 요거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둘 필요가 없죠. 얘는 지금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f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f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힌트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지막에 F0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인수정리죠, 인수정리.
근데 인수 정리를 하기 전에 우리 조금 알아둘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방정식을 한번 써보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근이 뭐냐면 근은 당연히 알겠죠. x값이 1 또는 2 이렇게 되죠. 그럼 잠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방정식이 주어지면 이 방정식의 해는 유일하죠. 근데 무슨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냐면 그러면 방정식의 해가 같으면 식이 똑같은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아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3, x-1, x-2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식은 지금 뭐죠? 얘 역시 해가 -1이랑 2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그쵸? 최고차항의 개수는 달라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해는 유일하지만 그러니까 해가 주어졌을 때 방정식은 유일하진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1과 2라는 것을 근으로 가지면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x-2라는 인수를 갖는 건 맞는데 뭐는 변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슉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 뒤에 여기 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똑같으면 여기 뒤에 식은 똑같은데 최고차항의 개수만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이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반대로 넘겨보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인수정리 단원에서 이런 걸 좀 많이 하는데 여기는 사실 2차 방정식 문제라서 원래 이건 인수정리에서 공부를 하죠. 인수정리에서 뭘 공부하냐면 이런 걸 공부하잖아요. 이 식이랑 이 식이 있을 때 얘를 일반화를 하죠. 일반화. fx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얘가 무슨 소리냐? 요 식이랑 비교해보면 이 식에다 뭘 대입한 거냐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요 식 자체에다가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이 식은 0이 되고 그 다음 역시나 베타를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이 식이 0이 된다는 뜻이죠. 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식 자체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소리잖아요. 근. 요 식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과 요 방정식의 지금 근이 같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방정식의 근이 같으면 식이 완전히 똑같으냐? 그런 건 아니었죠. 요 뒤에 있는 식은 똑같아질 수 있으나 최고차항의 개수는 변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식 자체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데 요 식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니까 식 자체의 이렇게 생김새는 똑같을 수 있으나 뭐가 차이점이 생길 수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다를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A로 잡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딱 이 A 하나인데 그럼 이 A 하나를 구하려면 힌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힌트를 얘로 준 거죠. 얘로. F에다 0을 대입하면 -4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는 거죠. 0을 대입하면 얘는 F0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 0, 0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얘만 남으니까 -3A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F0이라는 게 -4라 그랬으니까 얘가 -4니까 계산하면 -3이잖아요. 그래서 A는 1 이렇게 나오네요. A가 1. 우연치않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서 저 식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모든 식이 나왔죠. 모든 식이 나왔으니까 구하는 게 F2잖아요. F2.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에 x에다 뭘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f2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쨌든 이렇게 조금 질문한 거 몇 가지만 풀어봤고요. 뭐 좀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